이 방송은 인체 유해한 방송이므로 숙골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졸라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홍보로는 성이 차지 않는 애국 청취자들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시고 다음 카페 라디오 반민특위로 망명하여 반민특위원으로서 열혈 애국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주입니다. 공주님, 또 터졌습니다. 공주님의 가슴은 절렁 내려앉았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이것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사고를 쳐? 이번엔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해서 그게... 아, 이번이 몇 번째인가. 공주님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유신은 수출 100억 불 달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우리 공주님 만세! 너 미쳤니? 대충 묻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왜 유신을 끄집어내서 기름을 붓고 난리야? 그런 건 역사가 심판한다고 했잖아. 공주님. 저는 다만 이 공주님을 위한 충심의 마음으로... 시끄러! 너 선거할 때 돈 처먹은 것도 들켰다며? 너 살려두면 나만 손해다. 에잇! 야! 우리 공주님이 당선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큰 걸로 15장만 준비해.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머. 우리 공주님 당선 안 되면 당신 무사할 줄 알아? 응? 브라우니? 물어!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좀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양주에 그린벨트에 투자해. 그렇군요. 예, 그럼 얼른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비밀이야. 비밀도 너무 비밀이야. 그러나 비밀은 없었다. 금방 터져버렸다. 삥은 몰래 뜯으라고 했잖아. 아이고 정말. 어머. 공주님. 아이 나 영선이. 응? 에이 너도. 브라우니. 야, 태섭 있냐? 라야! 이번에 철수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 나오면 죽어.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너네 무화과로 그 텃밭에 상추 심었지? 우리 그걸로도 니네 훅 보낼 수 있다 이거야. 공주님, 제가 그냥 철순의 길을 확 꺾고 나왔습니다. 너 술 먹었냐? 한잔 했죠. 운전 중이고요. 에?
여보세요? 네? 우리 태경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거기다 고발한 사람 아버지를 협박! 아, 믿었던 우리의 민족의 희망 뉴라이트 태경이까지. 태경아, 넌 그 구겨진 A4 용지 같은 얼굴로 왜 협박을 하니? 괴기스럽게. 아유, 정말. 다시 불러줄 테니까 너도 일단. 왜 측근이라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봐라. 이걸 어떡하면 좋니?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응? 사과? 사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수첩에다 적어놨습니다. 사과 다 하고 강남 스타일 추러 갈 거니까.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그래요. 정녕 그 방법밖에 없다면. 알았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넘치게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야야 기자들! 잘 들어 니들! 얜 또 왜 이래? 뭔 소리 하려고? 우리 공주님은 말이야, 아버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하는 분이야. 니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야야야, 그만해. 기자 이 개삐리들아, 이런 병삐리들아. 내가 미친다. 다들 진짜 나한테 왜 이러니? 공주님, 폭탄주 한 잔 내가 말아드릴까? 너나 폭발해버려! 공주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오늘도 측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중이다. 예,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과 풍류와 낭만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요. 오늘 광노현 교육감 그 재판 대법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아주 우울해요. 사실 대법원 한국의 대법원이 아주 전향적인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역시 한국은 참 착한 사람들의 선의가 왜곡되거나 통하기 참 힘든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요. 그것에 앞서서요. 카페 동정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라디오 드라마 다시 하는 거 들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죠? 네네. 라디오 드라마가 어쩜 문제적 인물들이 그렇게 집약적으로 출연할 수가 있어? 네, 완전 명작이라고. 그래서 원래 대본은 며칠 전에 이게 대본 완성이 된 건데, 오늘 아침에 또 하트경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분이 좋아하는. 네,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막 협박도 일삼고 그러셨다길래, 제가 또 바로 여기서 또 대본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등장인물이 넘쳐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하태경까지. 네. 근데 저는 왠지 그런 강한 촉이 들었어요. 그분이 대선 전에 뭔가 우리를 빵빵 터트리는 일을 내줄 거다. 근데 저는 여자 문제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태경 씨 위로하려고 좀 트윗에서 멘션이라도 보내고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제가 특친에 신청하려고 하태경을 찾았어요. 사람 찾기로 찾았는데 이런 씨부랄 들어가자마자
하태경 얼굴을 풀픽에다가 자기 사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막 심장이 쫄깃해져가지고 제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신청을 미처 못하고 무슨 얘기 하시나 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전 소통을 중시하니까. 네. 근데 하여튼 하태경 씨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요번 거는 그분의 그 문제적 성격에 비해서 큰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지. 이제 지금부터야. 지금부터죠. 그래. 제 카페 동정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언제나 문학과 풍류와 낭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윤민석 씨를 후원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이제 수많은 애국 문학 예술 단체들을 작게나마 후원하고 함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인들은. 늘 생각은 굴뚝 같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없는 형편 쪼개서 네,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진수가 사랑한다라는 반유심 프로젝트 연극입니다. 연극 제목부터가 아주 멋지잖아요. 반유심 프로젝트. 네, 좋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성균 소극장에서 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평일은 8시, 토요일은 4시, 7시, 일요일은 5시. 그리고 이 공연이요, 무료예요. 그래서 많이 보시라고. 이 좋은 내용을 많이 보시라고 무료로 하는데요. 감동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100원어치 받았다. 그럼 100원 내고 오시면 되고, 네, 10만원치 받았다. 10만원 내시면 되고,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뭐 잊지 못할 감동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걸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공연이요. 또 이제 대학로 소극장에서 하는데, 11월 2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어서, 이 12월 2일 날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들만 모두 초대해서 저희가 공연을 즐길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공연도 보고 우리가 학예회를 준비합니다. 라반특 학예회. 그래서 뭐 난리 났어요. 뭐 지금 벌써 난 준비됐다 막 이러면서 막 다 연습하고 막 난리 났거든요. 학예회 촬영 한다고. 이런 거 나오는 거. 네, 그럼요. 뭐 지금 뭐 누구 생각난다. 버라이어티하게 유신 지금 관역 맞추기 뭐 이런 유신 거. 관역 맞추기 막 쇼 막 이런 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참가 신청을 다음 라디오 카페 나 오늘 왜 이러니 라디오 반민특위 다음 카페에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엄정한 심사를 그 카페 지기님이 하셔가지고 이제 선출을 하실 거예요. 누가 학예를 할 수 있는지. 네. 미모 수준으로 자르는 거 아니야? 아니 분은 못생긴 수준으로 올릴 수 있어. 본인이 트기 위해서. 저는 싫어하잖아요. 저보다 예쁜 여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되게 개념찬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친일 역사 바로 알리기 초특급 대형 장기 프로젝트, 장기입니다. 응답하라 1945. 20대 역사 지킴이들이 9월 22일부터 대선 때까지 12월 18일까지 머리와 가슴을 채우면서 실천하는 이런 행사래요. 그래서 독서 세미나도 하고, 뭐 현장 견학, 서대문 형무소나 전쟁과 여성박물관, 4.19 묘역 이런 데도 가고 퍼포먼스나 플래시몹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행사, 올바른 인식을 가진 대통령 후보 찾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청춘과 지성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진수가 사랑한다. 예. 그 곳곳에 역사적 현장에 있던 진숙이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사료돼요. 네, 대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재밌는데 역사적 사건까지 정말 모르시던 굉장히 감동적일 거예요. 한번 보러 오세요. 부마항쟁을 배경으로 한 부마항쟁의 현장의 진숙이를 그 추억하면서 하는 거고, 부마항쟁이 잘 아시다시피 그 유신의 종말에 파열구를 냈던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게 2012년 10월 달에 굳이 유신의 종말에 파열구를 냈던 부마항쟁을 돌아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반유신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종편에서는 드라마 박정희를 인간 박정희 드라마를 만들겠다. 심지어 백선엽 장군의 뮤지컬을 만들겠다. 다 난리가 났어요. 이 새끼들이 이거 만들겠다고. 영화로 만드는 거야. 또리장군 영화. 이 반시대적인 이런 문학예술이 쏟아져 나오고, 문학예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 아주 저질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학로에서 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사실 세종문화회관에는 이런 연극이 올라가야죠. 그래, 시대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반유신 프로젝트 이런 게 세종문화회관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건 소극장. 거기서 어렵게. 소극장도 거의 타이트하게 간신히. 구했습니다. 아, 지금 근데 진짜 갑자기 생각났다.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얼마 전에 백선엽 장군 뮤지컬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랑 선언이랑 반민특위 65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국회에서.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저희가 라디오 반민특위 대표로. 진행자로 해서 내비 소개까지 받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거기 진언니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반민특위 법이 제정된 65돌 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국가도 뭐 연주하고 나름대로 이제 연주회를 또 들려주려고 수도방위 사령부에 군악대가 또 초대돼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이다 이러니까 또 이제 와 있었던 거지. 내가 보기에 근데 반민특위가 뭔지 몰랐던 거야. 일단 뭘 제대로 알았겠어. 일단 와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 이제 연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친일파 그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일본군 군대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인 박정희, 정일권,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부가 돼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반민특위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안 나와. 근데 수도방위 사령부 전부 다 일어나서 퇴장했어. 자기 연주 순서가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욕했다 이거지. 백선엽 욕하고. 백선엽 욕하고. 아니 근데 한국 군대가 제정신이 있으면 전두환 사열하고 박정희를 막 우리 정말 우리 군인 출신 대통령 막 이럴 게 아니라 독립군을 흠모하고 독립군의 정신을 막 이렇게 해야 할 때인데 무슨 일본 육사의 후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아직까지 거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생존해 계시는 정말 실제로 만주군이랑 싸우셨던 독립운동가 선생님들께서 그 몸을 이끌고 직접 국회에 와주신 그 자리에서 이 수방사의 진짜 이 개념 없는 것들이 자리를 박차고 그 행사에서 나갔다는 것에 전 너무 분노해서 사실은 제가 진짜 정말 무기라도 있으면 저지하고 싶었지만 무기가 없는 관계로 우리의 사진을 무기인 찍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널리 알렸죠. 네. 그날 그 팔로워 많이 늘었다고.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다음날 어쨌든 이런 중요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트윗에 올린 거 말고는 언론이나 이런 데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우리 황선 씨가 황선 씨 누구야? 황선 씨라고 있어요. 있는데 그 선 씨가 이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도 나갔었고 그 비례대표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으로 조중동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몇 번이나 실렸던 잊혀질만 하는데 왜 또 얘기해? 뭐냐. 정말 아주 우리나라 정치계에, 아주 주요 인물, 신문 탑을 장식하신 그런 분이 기자들 전화번호 하나도 제대로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향력이 많이 아는데. 요즘 그렇더라고. 네,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방송국 몇 개 있잖아요. 뭐 주권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데. 민중의 소리 주권 방송.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은 모든 언론보다 지금 라디오 반민특위 영향력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트윗을 하고 언론이 외면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지금 현대사에 걸출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 네, 저희 수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선생님. 이부영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인사 한 말씀. 예. 네, 안녕하세요. 이부영입니다. 네, 국회의원 출신 이부영 씨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니, 진짜로 내가 오늘 강릉현 교육감님이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원래 이제 교육감에도 출마를 예전에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그때
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를 이제 우리 회원한테 자랑하려고 우리가 딱 그걸 때문에 섭외한 건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오늘 나오신데 오늘 그런 일이 물론 이 비극적인 일이지만 오셨다 이랬더니 아니 이부영? 라반틱에서 이부영을 왜 불러? 얼마나 나쁜데? 이러면서 막 우리 방송이랑 어울리지 않지? 막 이러면서 이거 왜 이러시지? 근데 그 국회의원 출신 이부영 씨도 나름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도 있으셨고 하지만 또 이제 또 다른 주에선 또 뭐 개혁적인 이런 그래서 전 근데 좀 종잡을 수 없는 분이시라서 짧은 저의 소견으로는 평가하기 좀 힘든 그런 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를 더 봐야죠. 이제 그분은 한때 교육계에서는 예. 이부영, 저부영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 재밌다. 근데 선생님은 스펙트럼이 그냥 일관되세요. 진보 개혁적 스펙트럼. 생진보. 알진보. 예, 그렇게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오늘 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최근에 뭐 강기훈 씨께서 이렇게 가난 말기고 이런데 유서대필 사건의 그 억울한 누명 같은 것은 벗겨지지 않았고, 근데 이렇게 병은 너무 깊어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셨는데 마침 선생님께서 지금 요즘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 광노현 교육감 님의 대법원 판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다니셨고 지금 와 계신데도 뭐 지금 계속 인터뷰도 하셔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어쨌든 두 가지 문제적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한국 사법부의 위치, 예 수준을 좀 가늠하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9시 반에 대법원 앞에서 광노현 교육감 지키기, 또 혁신 서울교육 지키기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가 대법원 앞에서 광노현 교육감 판결 나오는 동안 내가 지금 한국 교육사의 역사적 현장에 와 있다. 또 한국 사법 사상의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희망이 있고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우리 또 5명의 역사를 남기지 않느냐 이런 심정으로 오늘 지켜봤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서 났던 그 법이 뭐였지? 사후매수. 사후매수?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명이 어딨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몰린 게 앞으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한 놈들은 전부 사후 성매매죄로 잡혀갈 줄 알라는 경고다. 진짜 그렇겠다. 아니 이 경우는 이제 그 DJP 연합 갖고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 연합을 해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자리를 준 것도 사후 매수 아니냐? 솔직히 그런 거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이제 이 법에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김영삼이지 최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이제 232조 1항 1호 2호 이렇게 나왔는데 1항 1호는 사전 매수니까 그건 뭐 얘기할 거 없고 이 사후 매수라고 하는 이 법률 자체가 뭐 거의 세계적 유례가 없는 일본 정도에 남아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그래서 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뭐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 헌법소원 낸 이유도 사후에 후보를 매수했다.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미 선거 다 끝나고 당락했는데 사후에 매수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후 매수죄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고 그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대법원 판결 내려도 늦지 않는 것을
이렇게 대법원 헌재 판결 이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건 무리한 거잖아요. 예, 뭐 이게 법 체계상 상당히 혼란스럽고 무리한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막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또는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주 낮은 수준의 나라들.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한다더라 들을 법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래요. 이 오늘로 해갖고 한국의 지금 민주주의의 수준? 이거 또 엄청나게 뚝 떨어진 상황이 된 건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그런 거죠. 헌재에 사실상 위헌 소송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위헌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구속을 중단하고 일단 헌재 판결을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죠. 그래서 재판을 일단 중단하고 이것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것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헌법 소송은 소송대로 해놓고 대법원 판결을 내놓고 그런데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대법원의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뺏길 수 없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어떤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거나 정말 콩알 만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왜 자기네들이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칼을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엇을 써서든. 선생님 광노현 교육감 오늘 보셨어요? 내일이면 수감된다고. 네. 그런데 판결 순간에 좀 마음이 착잡하고 어리둥절했는데 네. 이제 거기 계시던 몇 분들이 광노현 교육감 가서 위로해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 가서 네. 뵀는데 뭐 표정은 담담하시고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네. 의연하게. 네, 의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느껴졌고 평소에도 또 뭐 이렇게 안 좋게 올 거라는 걸 미리 한편에서는 예상을 하시면서 마음 준비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같이 점심을 먹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2009년도에 공정택 교육감이 구속되던 당시에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르고 또 한편 좀 미운 생각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으로서 또 평생 교육에 몸바쳐온 이런 분이 저런 마지막 모습이라는 점에서 좀 콧등이 시큰했던.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정말 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 편안히 가시고 힘내십시오 하고 일찍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광노현 교육감님이 트윗에 날린 지금까지는 마지막 트윗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걸 못할 수도 여러분들과 소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데 이후에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속에서 진라라비 한 마리 꺼내 훨훨 날려 보낼 겁니다. 자유를 향해 기쁨과 희망을 실어 나르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기를. 네, 그래갖고 그거 딱인데 제가 참 그대가 됐습니다. 바로. 네, 그 마음을. 광노현 교육감 평소에 트윗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시인에 가까워. 네. 저도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막 언어의 마술사 아니냐면. 시적이진 않잖아요. 욕을 막 완전 상황에 맞게 맛깔나게 한다고. 네, 근데 시라는 게 어찌 보면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시인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시가 되는 것 같다는.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여고 국어 선생님. 저도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사교육의 메카에서.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 중에 나왔지만 교육위원을 또 하셨잖아요. 교육위원도 하시고 사실 가장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거는 아마도
정교조 합법화. 예, 바로 정교조 합법화된 그때 정교조 위원장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역사적인. 99년도에 이제 정교조가 10년 만에 합법화가 됐고, 네. 그 합법화된 초대 위원장을 했죠. 99년도, 네. 2000년도 이렇게. 예. 그랬고, 선생님이 89년도에 정교조 이제 처음이죠. 예, 네. 그때 이제 89년도에 해직되셨어요.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10년 거의 다 돼서 98년도에 복직되시고. 네. 그랬는데 또 정교조 초대위원장 복직하자마자 초대위원장 하신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다가 또 2003년에 또 해직당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2005년에 또 복직되시고. 네. 그런데 2006년부터는 또 교육위원으로 해서 이제 한 4년 교육위원 하신 거죠. 네. 예. 89년도에 이제 정교조 결성할 당시에 제가 이제 광주에 계신 지금 자꾸 하셨지만 윤영규 선생님이 이제 위원장 하시고 네. 제가 이제 수석부위원장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성공여고에서 국어 선생으로 있다가 이제 네. 해직됐고 10년 동안 이제 해직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운동에 앞장섰죠. 네. 그래서 합법화되고 위원장 하면서 또 각종 집회 이런 문제로 재판받으면서 또 유죄 판결 받아서 2003년부터 2005년 다시 또 복직할 때까지 또 두 번째 해직 생활을 했죠. 예. 그리고 2005년도에 복직했다 2006년도에 이제 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돼서 네. 학교 교단을 떠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쨌든 광노현 교육감님이랑은 지금도 친하세요? 한때 네. 선거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정적의 사람이 예. 마음이 네. 좀 한때는 그랬죠. 근데 예. 얘가 워낙 지향하는 바가 같으셔서. 예, 위원장 할 때도 민교육 의장도 하시고 할 때 같이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거 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친분이 있었고. 네네. 또 이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진보 교육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큰 대의에 함께 좀 힘을 모으자. 예. 그렇게 해서 내부에 경합을 한. 네네.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섭섭하고 설한 마음을, 당선되던 날 내가 축하 문자를 보냄으로써, 네네.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을 네.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후 매수라든가 이런 게 통할 여지가 없는 네, 판이잖아요, 저희 그 단일화판이. 이거 저는 사고라도 좀 매수 당했으면 하는 심정인데. 그러니까 모는 애만 보면 뭐가 보이는 거지. 자기네들이 항상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모든 상상은 경험에 근거한다고. 그리고 하여튼 물론 많은 공과가 있겠지만 네. 진보 교육감으로서 아주 앞장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늘 응원 보내고 네. 참 교육감으로서 훌륭한 교육과를 성공하기를 네. 빌었죠. 네, 빨리 저희가 어쨌든 구출해서 다시 그 혁신 교육 현장으로 네. 돌아올 수 있도록 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그래도 교육감인데 한 나라에 이렇게 바로 구속을 시키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새끼들이 정말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불법 그 헌금이라든지 공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얘기는 계속 나오는 당도 있고 사람 측근들도 막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놔두고 갑자기 사후 매수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근데 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성공하면 얼마 떼줄게.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래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런 법을 자기들 수준에서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내는 것 같아요. 어제 광화문에서 이제 오늘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네, 동아면세점 앞에서. 네, 촛불 집회를 했는데, 여성 국회의원이 마지막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네. 그렇게 딱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은 사전에 준다고 약속을 하고, 끝나고 난 안 준다.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사전에 절대로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정말 같이 했던 분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거는 사전에 약속 안 해도 돈을 줄 거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어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아우 짜증나는 게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은 남의 걸 뺏을 줄만 알지 누굴 도와준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저희가 진선분이 진행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 뜻을 같이 하니까 이제 높은 수준의 언어로 이제 동지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누가 뭐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쵸? 우리 알바에서도 언니 병원 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저희 집이 망했다고 쳐봐요. 그 없는 살림에 또 진선 다 모아가지고 야 이것 좀 써라. 이게 진보의 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널리 알려지질 않았지만 옛날에 친일 역사문제 연구소. 네. 그거 할 때. 친일 임명사전 할 때 17반 했던. 예, 그거 할 때 사무실이 빚도 지고 이제 어려운 처지에서 그때 상당한 돈을 네. 보태서 네. 했던 얘기도 듣고 네. 또 어려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도와줬던 네. 이런 일화들이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거 우리의 미풍양속이에요. 그럼요. 어려운 사람을 아니, 도와주고. 근데 그걸 유죄 판결을 내리는 법의 인심은 이래. 도대체 한국이란 사회에 도대체 이런 게 선의와 인간적 선의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구분하지 못한 정도로 진짜 그걸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사업매수란 여러 비유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힐러리하고 네. 오바마 보면 네. 어쨌건 뭐 그 선거 비용도 상당히 보전을 하고 또 뭐 장관까지 이렇게 하고 이게 뭐 그러면 그것도 사업매수 아니야. 그 모든 정치에서 지금 뭐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하면 그것도 또 뭐 이외에 무슨 역할이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업매수 아니야. 이게 뭐 네. 예, 그러고 이게 또 하나 문제라고 할까요? 이게 기한이 없어요. 죽기 전까지 주면 사업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걱정이다, 걱정. 진짜 이거 어디다 갔다 아니 얼마 전에 진짜. 그 윤민석 씨에 대한 대대적인 모금이 있었어요. 근데 윤민석 씨가 이제 와이프분이 암이셔서 치료비를 이제 막 각계각층의 정말 진보 세력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단 며칠 만에 1억 4천, 3천 이런 돈이 일주일 만에 거의 모였거든요. 근데 치료비가 한 1억 정도가 든다 그래서 윤민석 씨가 그 돈을 또 1,000만 원씩 강정, 뭐 쌍용 자동차 이런 데다가 강기훈 씨 여기 대책위 이런 데다가 다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새누리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머리로는. 그치, 불법적인 어떤 자금 유통이라고 보는 거지. 빨갱이들이. 뭐 나중에 한 자리 주고 그렇게 하는 거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2억 준 돈의 출처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했죠. 네. 1억은 뭐 광론객감 돈이었는데 1억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불법 뭐 아니냐? 심지어는 뭐 전교조에서 흘러나온 돈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언론 브레이드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순수하게 한 돈도 옆에 뭐 무슨 검은 돈이나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찾았는데 끝내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 선거밖에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이 안 가는 것이 매번 이 공작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부러운 거야. 뭔가 지네들은 하면은 엄청 뭔가 얘는 뒤로 뭔가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총영선 봐봐요, 총영선. 그러니까.
아우, 드라마에 꼬스와. 나오니까. 아우, 꼬스와. 저는 송영선 씨랑 하태경 씨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좀 약간 뉴라이트 성향의 북한 인권 개드립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수 세력 중에서도 가장 좀. 경멸하죠. 좀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두 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촉새처럼 나불거리다가. 딱 고지랄 하더라고. 딱. 꼬스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광노현 교육감 내일 이 방송이 어쨌든 편집돼서 나갈 때쯤이면 이제 구속 수감이 또 다시 될 텐데. 네, 작년에도 추석 하루 전날 구속됐는데. 이 야박한 사회예요. 야박한 사회. 참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들은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실은 뭐 순간은 묻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대한 폭발력으로 다시 나온다. 이것이 기본 우리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자, 크게 되실 겁니다. 저희 크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만들 거고요. 다음번에 이제 한국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 이런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감옥에서 좀 내공을 더 내공을 쌓으시고 제발 좀 소위 빨리. 말해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에서도 막 그 판결에 뭐 유죄가 났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발 그 짓들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그거 네, 충분히 뭐 트윗이나 뭐 오해 이런 받을만 데서 하지 뭐 이런 물론- 잘난 척하는 거 진짜 좀 지켜줄 때를랑 정말 이 배척해야 될 때를 제대로 구분하고 칼과 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일단 보지 말라고. 왜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왜 읽고 앉아 있어? 읊는 정도가 아니라 조중동이 받아주면 좋아하는 진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도 있다니까. 조중동이 내 글을 인용해주네. 그러면서 좋아해서 막 자기한테 빠지는 거야 나르시즘으로. 하여튼 자 저가 구분을 잘 하고 합시다. 몸 건강하게 잘 계시다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길 빕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예. 이렇게 저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제 우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하게 될 텐데 광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던 혁신 교육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우선 이제 광노현 교육감의 뭐 아까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런 사적인 어찌 보면 문제를 떠나서 교육의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면 뭐 지난번 전국에 이제 6개 진보교육감이 탄생해서 개혁적인 과제들을 추진했는데 네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럽거나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본다고 하면 혁신학교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 없고 그야말로 혁신학교의 상징 아이콘 광노현 교육감 이렇게 혁신학교 제가 기름중학교 혁신학교인데 올해 신설학교이면서 거기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뭐 지난번엔 뭐 오페라도 감상을 하고 문예체 이제 이런 강조를 하고 또 예산 지원을 해주니까 또 뭐 자기들끼리 이제 밴드 무슨 동아리 그룹 사운드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게. 제가 작년에 저 강동구에 있는 강동초등학교라고 이제 제가 나온 아주 좋은 학교네요. 네, 혁신학교 이렇게 이제 쭉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강명초등학교에 또 저하고 같은 이부영 여자 선생이 있어요. 그분이 요즘 나보다 더 활동 많이 하고 유명해요. 예. 그 강명 이부영 선생님이 한 4, 5년 전부터 이 교직이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 참 맨날 같지 않아서 이 명퇴를 해야겠다. 이렇게 한 4, 5년 전부터 고민하다가 네. 혁신학교 되고 나서 거기 이제 혁신부장을 맡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평생 그 교직에 있던 그 많은 시간보다 거기서 있었던 몇 개월이 이렇게 내 교직 생활에 보람 있는 날이 없었다. 아유, 내가 명퇴해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정도고, 그 아이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빨리 학교 가야 된다. 뭐 방학 되면 일요일이면
친구들 보고 싶어 빨리 가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런 학교 한번 다녀보고 싶다, 진짜.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중단 없이 가야 된다. 네. 교육감 하나, 감옥에 딱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모든 혁신교육 이 기치를 전부 다 꺾어버리고, 네. 예전에 공정택 교육감 시절로, 네. 국제학교나 하고, 뭐였죠? 네. 그때 자율학교 이런, 자사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걸로 가면 안 된다. 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예. 두 개의 교원단체가 교청은 광년 정책 중단해야 된다 이러고 정교조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상반되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게 그 강명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갔을 때는 선생님들 민주적으로 하니까 뭔가 자기 권한 뺏기는 거 아니야 이래서 좀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제 그 집회하면서 이부영 선생님 만나서 물었어요, 내가. 그 교장 선생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요즘은 강연단이신데, 완전히 혁신학교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생활적으로도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사를 왔잖아요. 남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들어왔는데, 그때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부동산에서요. 예, 부동산에서, 저희 이제 애들이 다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가까운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는, 여기 이사 오면 혁신학교란 말이에요. 혁신학교에 갈 수 있다고. 이거를 굉장히 큰 메리트로 부동산들이 소개를 막 해줘요. 근데 결국 혁신학교 못 가긴 했지만, 집값에 맞춰가다 보니까. 네, 그건 이미 몇 년 전에 양평에 있는 조현 초등학교. 네. 거기가 서울에서 그쪽으로 유학 보내려고, 그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또,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100년을 책임지는 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런 이 교육의 혁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이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라이들이 계속 나오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가 아무래. 요즘 어휘선택 교양력. 교양적인 언어야. 교양적인 언어. 또라이를 또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광명교육감이 지금 그동안 구상을 하고 추진한 게 그건 이제 전체 학교를 확산돼야 되잖아요. 네. 특정한 선택받은 학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산을 줄이고 교육청에서 쓰는 이런 걸 최대한 줄여서 모든 학교에 이제 그 예산 지원을 하는 거로 네네. 이렇게 다 계획을 잡아놨어요. 예. 그래서 차질 없이 집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교육청의 인원을 줄여서 지금 서울에 있는 지역교육청이 11개인데 네. 거기에다 학교 지원단을 따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교육청이 있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건데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돼서 교육은 딴 거 없어요. 학부모랑 학생들이 좋아하면 됩니다. 그래. 현장에 선생님들 좀 이런 거 좀 그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로봇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근데 이 얘기와 원래는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인데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대법원 지금 보여진 이 두 사건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상반된 모습이죠. 예. 아니 이 광노현 교육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헌재의 판단이 끝난 다음에 재판을 해도 되는 이렇게까지 서두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의 교육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지금 선거 국면 이런 거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하면은 오히려 그냥 좀 분란만 되고 좀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유 없다 이러면서 확정 판결을 지은 반면에 또 하나는 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인 거예요. 3년 전. 네, 3년 전부터 이제, 무죄가 맞다. 그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그 전에 했고, 그리고 재심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고법에서 했습니다. 고법에서 했으면 보통 그냥 검사는 입 다물고서는, 재심으로 가면 되는 건데, 검사가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다 보니까 네.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항고를 한 거죠. 그 이유가 이 법적 평온을 깬 결정으로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내걸어서 네. 이 대법원에서 지금 아직도 그 재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그래서 거죠. 사실상 무죄라는 의견들이 쫙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지금 그래서 재심 돌입합시다. 이 판결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계속 미루면 3년을 지지 끌면서 지금 강기훈 씨가 가난 말기인 상황까지 돼 있는데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재심 들어가면 또 기간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기훈 그 유서대필 사건이 도대체 뭔지 요거부터 지금 좀 얘기를 해보려고 선생님 모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교육 쪽에서 이렇게 정교주 위원장이나 교육위원이나 뭐 지금도 뭐 한국교육복지포럼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또 강기훈 씨하고도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강기훈 대책위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강기훈 씨하고는 그 어떤 뭐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전에는 뭐 잘 몰랐지만 이제 대학 후배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뭐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단국대학교 한참 후배인데 아직도 이 나이에 민주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바람에 이번 일에 적극 나서서 이제 공동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님이시래요. 저도 D 여대 민주동문회 회장이거든요. 그러시네. 저는 회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도대체 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유서대필 사건이 난 것은 91년도거든요. 91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2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20년? 그래서 지금 20대나 30대들은 이 사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런데 지금 뉴스에는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거라서 유서대필 사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년도면 노태우 정권 때 아닙니까? 노태우 정권 때? 예. 저는 91년도 하면 이제 제일 잘 아는 분이 명지대 강경대 열사예요. 91학번. 네네. 새내기였죠. 그래서 이 강기훈 지금 유서대필 사건으로 본 이야기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조작 사건이잖아요. 익히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한국판 디레프스 사건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듣보사였어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바로 이 유서대필 사건이었죠. 결국은 이게 이 노태우 정권이 독재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정권 안보용으로 만든 조작 사건,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 검찰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5월 8일 날 이 김기설 분께서 분신 자살을 하셨어요.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에 대한 이 항고를 통해서 이 서강대에서 이제 자살을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 검찰이 이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지목을 해서 당시 이제 국가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잖아요. 이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살 방조 혐의와 이적단체 가입의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재판부가 이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형을 만든 건데 실제 이 어떤 거라고 이제 검찰은 또 한편 이야기를 했냐면 반정부 투쟁 분위기가 조성되자 민중을 자극하여 고조된 이 투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분신 자살을 계획한 것을 알고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하여 방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이 공소장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 혁명 분자로 이렇게 매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강경대 열사 얘기를 했었는데 강경대 열사가 이렇게
교문 앞에서, 학교 앞에서 사실 학원자주화 투쟁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백골단에게 맞아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런 독재 만행과 이런 것들이 한 거에서 이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리고 독재 종식을 요구하면서 이제 전국에서 뭐 학원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분신들이 계속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고 이러면서 막 당황한 거지. 그래서 이 전국을 어떻게 반전을 꾀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김기설 씨의 죽음 이 뒤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분신을 하는 것은 분신을 하도록 만드는, 하다못해 제비뽑기로 해서 분신할 사람 뽑는다 이런 얘기까지 만들어냈죠. 자살 특공대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한 정당한 요구를 한 거에 몸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제비뽑기를 해갖고 야 너 죽어. 내가 네 유서까지 써줄게. 이러면서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열사들을. 그런 상황이죠. 그때 선생님 혹시 이때가 사실은 정교조도 초창기였잖아요. 89년, 뭐 90년, 91년 이런 때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87년 유월항쟁을 통해서 이제 직선제가 쟁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뭐 노태우 이렇게 해서 선거에 의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됐지만 89년도에 이제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정교조 만들어지고 또 무리칼 목사님 이제 방북, 이때 이제 상당히 정치적으로 밀렸던 상황에서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간 거거든요. 그런 속에 이제 학생 운동이 등록금 포함한 이제 대학에 이제 자주화 이 투쟁을 하면서 이제 그게 고양되던 과정에 강경진압으로 해서 대학교 1학년 정말 새내기가 강경대가 세파이프에 맞아 이제 그래서 살인조건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울분을 못 이기는 분들이 이제 분신으로 한 거하고 뭐 투신으로 한 거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열사 전국이었잖아요. 뭐 뉴스에는 분신 전국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정말 이 항거의 뜻을 이 분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이걸 정확하게 열사 전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 당시에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전국의 정치 사안이나 그 반공 이데올로기 혁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선봉에서 서 있었잖아요. 물론 당시 이제 87년 민주화 열기 속에서 이 전국의 각 도와 지역에 제 사회단체, 민족민주단체, 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조직적인 이 연대연합 운동들이 활성화 됐던 이 과정에서 실제 이제 노태우 정부가 되게 위기에 몰렸던 거.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을 이 민자당, 3당 합당을 하면서 이 전국을 풀어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대야소 전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태우 정권이 이 마지막 그때 독재 정권이 정말 최후의 보루였던 이 반북 이데올로기가 이 임수경, 문익환, 서경원 이 분들이 이 방북을 통해서 정말 이 통일 열기가 끌어오르던 이 시점에 이 전국을 반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기획 사건이었는데 또 한편 뭐가 있었냐면 당시 노태우 정권이 이 수서지구 특혜 분양이나 그리고 국회의원 뇌물 외유 그리고 낙동강 패널 방류 등의 이 사건으로 대단히 이 각종 비리 사건에 되게 몰려 있었던 이런 정국이었어요. 이 정국을 한 큐에 돌이키기 위한 사건으로서 조작된 것이 바로 유서대필 사건이다. 근데 사실 정말 이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누가 대신 써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없는 이거를 가지고 공안 정국으로 몰아서 당시 이제 92년 6월에 지방자치선거에 민자당의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이런 상황들과 이후에 공안 정국으로 가는 형태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라는 이름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 도덕
도덕성이 사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도덕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위기 이런 것들 모면하기 위해서는 늘 진보 진영의 도덕성과 이런 거에 타격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사건을 조작해내고 만들어야죠. 사실 곽교육감에 대한 탄압도 그렇고 뭐 때가 되면 나타나는 야당 탄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빨갱이 소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데 이때는 이제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사람들을 전부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배후 조정하는 불순 세력이 있다. 배후 조정. 네. 결국은 또 북에 가서 닿게 만들어 놓는 있죠. 이때는 전민련 뭐 이런 데가 배후 조정 세력으로 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요랑쟁이 발단이 됐던 이제 박종철 네. 물고문 사건 때도 뭐 탁 치니까 이렇게 죽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고 네. 뭐 소위 부천 뭐 성고문 사건 이때는 성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삼는다 이랬고 네. 뭐 언제니까 그 정원식 저 총리할 때는 밀가루 해가지고 이 노 교수에 대한 이 배류나 이렇게 가지고 그걸 반전시켰고 이 똑같아요. 항상 도덕성을 가지고 문제의 잣대를 삼아서 거의 막 비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러니까 진보는 도덕적이라는 거 정도 그 명제는 인정하는 거고 본인들은 정말 쓰레기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도덕성과 이런 거나 혹은 뭐 나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굉장히 뻔뻔스럽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 권력, 특히 군부 독재 정권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이제 북한 문제를 긴장시키는 방식.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진보 진영이나 이쪽을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이렇게 뭔가 뭐 조작을 하건, 우연에 발생한 사건도 그렇게 이제 왜곡을 하건, 이렇게 모면을 해왔죠. 네. 아, 근데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지. 요즘 신문이랑 정말 뉴스 보면은, 아우, 정말 찌질해요. 기사거리가 그렇게 없어. 무슨 연애 찌라시보다도 못하게, 무슨 뭐, 안철수의 다운 계약서, 뭐, 사실 강릉 교육감도 사움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신변잡기도 아니고, 장난하나 뭐, 옛날처럼 뭐, 뇌물이다. 차라리 왜 안철수 씨가 뭐, 북에 연관돼 있다. 차라리 그런 조작 사건을 막 빵빵 그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아우, 찌질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내가 그래서 텃밭에 상추 무화과로 심었다고 잡아갈 거야. 진보 세력들.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올 4월에 있었던 이 모 당 사건과 너무 동일한 거예요. 아, 모 당 사건. 그 모 당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냈는데도 기사를 한 줄이 없어. 기사 한 줄이 없어. 다 외면해. 대박이야,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이 언론이 지지율 5%가 넘어가 버렸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론이 정말 이 공정 보도를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뭐 조중동이야 그렇다 쳐. 검찰과 이 공안 기관과 독재 정권은 그렇다 쳐. 그렇지만 양심 있는 언론인도 많을 텐데 모두 다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쪽팔려. 정말 대서특필하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는 이런 사건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광기에 사로잡힌 이 지난 4월의 전국과 이 91년 5월의 전국 이것이 너무나 동일하게 펼쳐진다. 네, 거기서도 또 당원 한 분이 분신해서 한 거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을 좀 보면요. 이 김기설 열사께서 5월 8일 새벽 6시에 분신하셨잖아요. 네. 예. 분신하셨는데 박홍, 그때 당시 이제 박홍 씨. 김지아 씨도 있잖아요. 김지아 씨의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렇게 얘기했던. 뭐 이러면서 뭔가 이게 그 죽음의 배후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발견된 유서가 사실은 김기선 씨 필체가 아니라, 강기훈 씨 필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사건 바로 이틀 뒤에 보니까 전남대에서 이게 노동자요. 윤용화 노동자. 윤용화 열사죠. 네. 이분께서도 또 분신을 하셨어요. 분신을 하셨는데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윤용화 열사가 그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뭘 안다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분신을 했겠냐.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 이렇게 풍겼죠. 그러면 전남대에서 분신을 한 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뭘 모르는 노동자를 깨어내서 분신하게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 못해 이제 형을 만난 거예요. 윤용화 열사의 형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동생을 술을 먹여서 뭘 모르는 동생을 술을 먹여서 만취하게 한 다음에 학생들이 동생 몸에 불을 지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자 했는데 그 형이 거기를 이제 그런 경찰들의 회유 협박 이 장소에서 탈출해서 그러면 잘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탈출해서 강경대 범대위를 찾아가서 이걸 폭로했죠. 그렇죠. 예. 이거 보면은 뭔가 열사의 죽음이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정말 절대적으로 자신의 이런 거에 복종할 줄만 알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배후 조정 당하고 이런 계속 죽음마다 이런 식의 유족들을 만나갖고 막 이렇게 뭔가 회유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들이 계속했단 말이지. 이 강기훈 씨 같은 경우도 이 검찰청이 증인으로 내세운 홍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강압 수사를 하면서 증거 조작을 안 하면 위협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유와 협박, 그러니까 회유보다는 협박에 가까워서 좀 거짓 이것을 하셨는데 나중에 양심 선언을 하려고 했던 것을 모처에 끌고 가가지고 재판부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나중에 이 선생님께서 폭로하신 기자회견도 있었죠. 진짜 무섭다. 그런 게 대서특필돼야지. 기자라면 이런 거 빵빵 터트려야지. 아유. 근데 기자들이 이런 걸 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이 전후 사정조차 모르는 기자들이 열심히 언론고시 공부해 이성 자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뭐가 진실인지도 파악하지도 못했고 검찰의 주장만 계속 대내이는 이 앵무새가 돼버린 상황이죠. 네. 근데 문제는 난 좀 있으면은 신문 기사에 안철수 초등학교 6학년 때 쓰레기 기목에다 버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선생님 근데 2006년에 이제 뭐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다시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유서를 대필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그 당일날 이제 새벽 1시에 포장마차에서 이제 그 친구들 동료들 뭐 했는데 그걸 이제 유서를 그때 2통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말리고 김기설 씨가 포장마차에서 그 동료들과 술을 드셨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유서를 찢었다고 해요. 그 포장마차에서.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랬겠죠. 유서도 이제 쓰고 착잡하니까 그런 게 좀 비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이제 보니까 유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고 본인이 이제 알았다고 이게 이제 찢었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전화 좀 걸겠다고 나가서 행방불명에 대해서 찾으니까 못 찾았는데 이제 6시에 술 먹고 헤어진 3시간 후에 이제 분신을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리기까지 하고 또 본인이 동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유서를 못 써서 누구 동료에게 대신 써준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어쨌건 그냥 진행된 상황만 놓고 보면 유서 대피를 안 했는데 유서 대피를 했다. 본인은 강기훈 씨는 끝까지 법정에서도 난 그런 사실이 없다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은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필적 감정을 놓고 이걸 비교해서 국가수에 했는데 그게 동일필제단하고 국가수가 허위 감정을 한 거가 나중에 밝혀진 거죠 결국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재판에서 구속시켜서 3년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사건 자체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다 드러나고 해서 했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당시 재판부도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물론 거의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만 법원 스스로가 확실한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판결의 한계를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내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으로 너는 유죄다야. 네. 아니 이거 왜 그러는 니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유죄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 무죄가 아니란 그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는 유죄다. 이런 게 어떻게 근대법에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증거 재판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정권의 편에 서서 재판하라라는 이 어용 재판주의가 만들어진 것. 이것이 이 유서대필 사건의 기본 모양새인 거죠. 진짜 깜깜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혁당 사건 할 때도 참 그 70년대 재판부에 대해서 진짜 혀를 찼잖아요. 네. 사실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과 관련된 이게 벌써 구치소에 와 있는, 형무소에 와 있는 이런 상태가 진짜 엄청 깝깝했는데 91년도 당시에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2012년 오늘날에도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사법부 때문에 이렇게 참 답답해야 된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요. 오직 한 가지 그거 있잖아요. 오직 하나의 증거였던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또 완전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사인이지 드라마 사인. 그럼 나 사인 재밌게 봤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의심스럽지요. 근데 신문에 난 뭐 필적만 놓고 보면 그게 뭐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대목이 있는데 어쨌건 근거를 이게 사설 감정이나 이렇게 좀 권위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 곳에 한 것도 아니고 국과수에 그 당시에 뭐 분석 연구실장인가 하는 그 김형영이라는 분이 허위 감정으로 해서 몇 차례 돈도 받고 해가지고 이게 또 사법 처리된 분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유일한 증거로 삼은 거죠. 이 유죄를 만든 이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증거가 그거 외에는 없죠. 네. 그러니까 당시 이 국가수는 혼자 물론 이제 책임 감정원이 있겠지만 이 모두 다 감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 2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감정원들이 나도 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했던 거지. 네.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위증죄로 이후에 아주 진실이 드러난. 근데 이게 얼마나 썩은 거냐면요. 소위 말하는 부검의라든가 의사, 전쟁에서의 그 군의관들, 그리고 사건 이거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그 법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국립과학수사 그런 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가치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과학이고 의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의관은 적과 아를 아군과 적군 구분하지 못하고 일단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고 의사들도 이 사람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병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과학자는 더더욱 과학의 객관성을 자신의 가장 최고 가치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세상에 이거 필적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2007년 다시 재조사 과정에서는 국과수도 다른 사설 감정서와 또 동시에 필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이런 개 쪽팔림이 어디 있어요, 참. We all sing the new song. I sing the new song. We all sing. 안녕하세요. 가을이면 한편의 연애 소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남자. 훈이의 음악 다방의 훈입니다. Today it didn't ask if it could stay. Now it even wants to share my bed. You know.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빨간색 현수막이 아주 많이 보이더군요. 선거철이 다가오니 표 좀 얻어보겠다고 개구라를 치는구나 싶다가도 정말 어이없는 문구들을 보면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은데요. 저는 그중 하나가
대학가 주변에 걸린 현수막에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라는 구호였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킬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저 등록금 부담을 다른 수단으로 절반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그 수단이라는 것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제로로 만들겠다느니 저소득층 학자금을 면제하겠다느니 결국 등록금을 깎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하긴 사학법 개정 때 촛불까지 들고 나와서 결사 반대하시던 공주님이신데 반값 등록금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매년 등록금이 없어서 자살로 내몰리는 대학생과 학부형의 소식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요, 안타까운 등록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노래 불편한 진실이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노래 이등병의 편지, 가을 우체국 앞에서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김현성 님이 만들고 그룹 우리나라가 부른 불편한 진실. 이번 대선에는 반드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돼서 다시는 이런 노래를 부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띄워봅니다. 대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또 오르고 자동차 시동을 걸기도 전에 주유소 기름값은 오르네. 내일은 또 얼마나 오를까. 더 놀랄 일 없어. 높이 오르네. 내 꿈보다 더 높이 오르네. 꽃이 피기도 전에 재빨리 등록금은 오르네. 새가 날기도 전에 더 높이 등록금은 오르네. 땀땀따람 땀땀 따다다다. 놀랄 일 없어. 오르네. 높이 오르네. 내 꿈보다 더 높이 오르네. 꽃이 피기도 전에 재빨리 등록금은 오르네. 새가 날기도 전에 더 높이 등록금은 오르네. 꽃이 피기도 전에 재빨리 등록금은 오르네. 새가 날기도 전에 더 높이 등록금은 오르네. 더 높이 등록금은 오르네. 더 높이 등록금은 오르네. 당시 검찰이 내세웠던 이
필적 이 부분은 사실 이 김기설 씨의 유서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사실 김기설 씨의 이 필적이 3차례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창 시절의 이 필적과 두 번째 이제 군 시절의 이 필적,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사회운동 시절의 필적 이 3가지가 있었는데 검찰이 내세운 필적은 이 학창 시절과 군 시절을 가지고 이 강기훈 씨의 이 속필체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실제 엉뚱한 필적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어쩌면 가장 큰 죄는 이렇게 자신이 가장 충실해야 하는 학문을 위배한 이런 국가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매국노 부역자들이죠. 네. 그래서 사회운동 시절의 이 필척죄와 이 강기훈 씨의 이 속필체, 그 유서, 이게 이제 언뜻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일 필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래, 영화 CSI 보면 이런 게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잖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국가수도 그리고 이 진실화해에서도 7개의 사설기관의 이 검증을 의뢰한 결과 다르다라는 동일 판단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 국가에서 기본 사죄하고 재심을 권고해서 이게 고법이 받아들였는데 이 검찰이 항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호랑쟁의 이제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의 경우도 이게 이제 은폐하려고 했죠. 고문. 네. 근데 그때 이제 부검에 참여했던 황덕준이라는 분이 네. 그 박사가 그 진실을 밝혔거든요. 네. 그건 그야말로 학자적인 양심이고 네. 그런 건데 이 국가수가 적어도 국가 안에 있는 과학수사연구소라고 하면 정확하게 국가가 위임하고 또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허위로 됐다고 하면 국가 전체의 맞은 이 도덕성부터 포함해서 국가 전체 기강의 문제죠. 네, 검찰이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속에서 또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 워낙에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결과를 조작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네. 사람이기 때문에 강압이고 뭐고 그냥 자발적 부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망신스러운 건 그런 거죠. 15년 뒤에 같은 수사기관의 이름으로 다른 결론을 하면서 자신이 그 국과수의 역사나 이런 문제를 부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독재에 부역했던. 아니, 그 당시에 이 통화 내역도 밝혀진 거예요. 검찰이 이제 13차례 이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하는 이 과정에서의 통화가 네. 이 국가수 직원이 어떤 감정의 결과를 원하냐. 아. 이런 네. 식의 통화가 내역까지 다 밝혀지면서 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 되어버렸죠. 가관이네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기다 갖다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말하자면 천안함 사건이 그래요. 1번 어뢰에 의한 사건이라고 짜맞춰라. 이런 인혁당 것처럼. 재건이 사건도 사실 이거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놓고 짜맞추기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사건이었잖아요. 이 유서 대필 사건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5월 7일 이 김기설 씨가 분신하기 전날 5월 7일 날 청와대 고위 당정 회의와 5월 8일 이 치안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배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배우를 딱 선을 그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짜맞추기 이 배우를 찾는 작업들 여기에 이제 김지아 씨와 박홍 씨가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등장했던 이 과정에 이 검찰의 이 내용을 언론이 또 부풀려서 그대로 하면서 이 광기의 나날들이 펼쳐진 거죠. 그러게요. 네. 예로부터 독재자들이 한국 국민들은 배후가 없이는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모르는 인물로
이렇게 치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 배우가 있고 발본 세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하는 과정에 이제 소위 보수 언론들이 덩달아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고. 아, 그때는 보수 언론은 기본이고 네, 모든 언론사가 네, 몇 네. 언론사 빼고는 그렇죠. 모두 다 부안해도한 거죠. 이런 뭐 언론이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박홍 그 당시에 서강대 총장도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인물로 평가됐던 분인데. 신부잖아, 신부. 너무 웃겼어.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이상한 예. 사람으로 갚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그다음에 퍼포먼스 구룡현- 내용 좀 알아야 돼. 네. 성경을 딱 앞에 두고 퍼포먼스. 이 분신을 이용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네. 죽음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경을 들고. 성경을 들고. 뭐 김지아 씨도 최근에 뭐 어떤 잡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변명을 이게 자꾸 죽음으로 이제 자살하니까 그걸 좀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뭐 그렇게 참 했다. 조선일보에다 한 거는 좀 기고한 거는 좀 자기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긴 했는데 인혁당 대건이에선 정말 앞장서서 예. 그 사건의 부당성과 조작에 이 자신의 정말 일신의 안위를 다 버리면서까지 이 항거에 나섰던 이 사람이 네. 이 9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해줘. 조작의 구판을 걷어치우라고. 네. 아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요. 예, 그렇죠. 민주주의 만세 이걸 쓰신 그 분이 오적은 뭐 정말 숨어서 돌려가면서 읽기도 했던 명작 중의 명작이죠. 네. 또 동아일보에 이제 구속됐다 나와서 기고했던 그 타는 목마름으로가 얼마나 정말 많이들에게 네. 신금을 울렸는데 그때 그 한마디로 너무나 실망을 많이 줬고 이게 뭐 말하자면 권력에 부역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뒤안길에 계십니다. 뒤안길에. 그래서 그 아까 이제 91년도 5월 8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서대필로 조작이 돼서 구속돼 가지고 이제 3년을 만기 채우고 나왔는데 2005년도쯤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새로 발견된 게 이제 군대에 있다가 이게 이제 제대하는 그 전우들이죠. 네. 거기에 이제 되게 이 추억록을 써요. 또 같이 가깝게 지냈던 이제 전우들이 뭐 축하와 함께 이렇게 이제 쭉 써주고 이제 그런 필적하고 그 다음에 전민년 이제 상황일지 이게 이제 발견돼서 이걸 이제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07년도에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수나 사설 7개 감정한 결과 이건 김기석 필적이다. 유서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강기현 씨가 재심 청구를 했고 1년 8개월 끌다가 여기 이제 2009년도 9월에 결국은 이제 요게 무죄 취지의 재심 결정을 고법에서 냈는데 그러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게 3년째 지금 묵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검사가 어쨌든 이 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 계류돼 있는 거잖아요. 네. 예, 2009년 9월 달부터 지금 2012년 9월이란 말이죠. 3년 동안을 3년인데, 이러고 있는데 예. 지금 가남이시란 말이죠. 네. 저는 정말 이분에 대한 기사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자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인가 딸인가 하여튼 그 자제분이
아빠 정말 그랬어? 어느 날 아빠가 진짜 이런 그 유서 써서 그 사람이 죽고 대신 썼어. 이런 거를 어디서 듣고 이제 잘하고 이러면서 듣고서는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그게 죽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죽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 한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억울하게. 누명이 이미 벗겨졌어요. 근데 현재적 상태는 여전히 범죄자예요. 이 상황이 지금 대법에서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걸 좀 해서 이 형평성 논란, 그 스스로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네. 아,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그 이제 아이가 큰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쯤, 작은 애가 5학년쯤 이제 이렇게 중학생쯤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듣고 왔는지 뭐지, 뭐 그랬겠죠. 네 아빠가 옛날에 뭐 이렇게 사람 죽고 자살 뭐 6가지 써줬다. 이제 얘기 듣고 아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정말 아빠가 내가 가장 가깝고 존경해야 될 아빠가 그런 일을 했는가. 아이도 이제 궁금했을 수 있고 어떤 아빠인가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아빠로서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법률적으로 아직 그게 뭐 아직도 범죄죠.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고 그 아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는 뭐 이랬고 뭐 그러니까 정말 듣고 싶다. 이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진보적 활동가들이 정말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걸 현실화내려고 하는 이 길이 결코 이 꽃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꽃마차를 타고 금이환영하는 길이 아님을 가시밭길을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최소한의 찾고자 하는 건 명예라는 거죠. 이 명예가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대법원에게 빠른 이 재심 그리고 결정을 내려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도 이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이분은 이제 3년 옥고를 치르셨지만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이 가혹행위들로 인한 또 이 육체적 피해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그로부터 겪는 또 가족들의 고통까지 다 걸머지고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 지금 가남인데. 그것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렇죠. 애가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사람이 속이 타고 애가 타면 그 애자를 써갖고 그렇게 쓰겠어요. 정말 간에 바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충격과 이 정말 억울함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 치명타가 되거든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진대죠. 지우고 싶었겠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거지. 아니, 저도 트윗에서 정말 슬픈 그 글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그리고 사실 그런 거야. 그 잔혹한. 그러니까 사실 뭐 인혁단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유서대필 뭐 조작 사건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 누구 하나 대통령 되고 싶어서 사과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반성한다 요 정도 얘기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런 거는 근데 사실은 역사적 심판은 끝났습니다. 맞아요. 역사적 심판은 다 끝났어요. 근데 한국의 난 사법부가 역사적 심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한국의 사법부는 뭐냐면 역사적 심판이 끝난 이후에 막 따라오기 바쁜데요. 근데 가장 또 보수적이야. 그렇게 따라와고 정말 평등해야 될 입장에서 해야 될 이 사람들이 가장 후지지. 그래요. 그렇게 따라와서 간신히 따라와갖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변화를 종지부를 딱 이렇게 확인한 차에서 찍은 사건을 갖고도 아직도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아니 그래서 이제 기다려라. 아주 호되게 심판해줄 테니까. 강균이 이제 간경화로 50% 이상을 지금 거의 못 쓰는 상황이고 간암제 말기인데 그런 항암 치료를 받을 만한 체력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그 체력을 요양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인 심정은 그럴 거예요. 정말 내 죽기 전에 이 한을 좀 풀었으면, 이런 심정일 텐데, 아까 이제 곽감은 이 환자를 놔두고 급하게 판결하고, 이건 3년씩 안 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일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공대 이런 대책위에서
판단이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 판검사로 관여했던 분들이 아직 있죠. 현직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것 때문 아닌가 이런. 그분들은 아주 승승장구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시 국과수나 그때 당시 검사, 그때 당시에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판사들. 저는 이 사람들의 그 커넥션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현직에서 나름 원로 대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지금 사람의 생명을 지금 시급을 다투는 상황인데 다 새누리당 관계자세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후원하기 위해서 치료비 모금도 하고 네. 치료비 모금도 중요하고 전 무엇보다 이분이 정말 벗이 여전히 많고 무죄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네. 자리가 마련됐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강균 건강 상태가 알려지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화로 오는 과정에 흘린 그 피가 얼마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고통을 받는 이걸 우리가 너무 잊고 외면하고 있었다.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재심 결정된 거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진행형인 걸 그가 이제 역신의 그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그래서 이제 이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국회는 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40여 명까지는 이제 서명을 했다고 그래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각계 이제 원로들의 탄원서 그리고 강기훈의 이 쾌유를 빌고 이게 지금 생활도 어렵고 치료비도 어렵기 때문에 좀 돕자. 이런 일환과 그 다음에 재심을 빨리 해달라는 촉구.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의 밤을 하죠. 10월 9일 7시 시립대 강당에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뭔가 도울 길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성황리에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지금 다 고위직의 원로라고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도록 한 사람들이 처벌은 받지 않아요. 네. 이런 상황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어떤 압력과 회유에 있어서도 정말 이 철저한 증거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평등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법 처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많은 조작 사건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진실이 활동이 지금 이제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아직도 이제 해결해야 할 사건들은 많으니까 이렇게 이 진실이가 다시 열린다면 무슨 또 다른 이름으로 열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 권한까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판단해. 사형돼 있어야 됩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잘못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 분명한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개인적으로 미안했어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가. 한 그래서 권력의 신여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스스로가 그런 거를 누가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자죠. 그런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범죄자입니다. 맞아요. 네, 그 범죄자죠. 그러니까 사법적 처벌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에 분명히 이름을 남겨서 드러내서 남겨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여했던 판검사 이런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 또 박근혜 후보 캠프 이런데 많이 7인회에도 있어.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나 소림사 갈까? 소림사 가가지고
무공이나 존나 배울까봐. 테러리스트가 되게. 내가 볼 때는 너무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이런 거는 너무 내가 볼 때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면은 소림사 가가지고 막 축지법 날르기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다 들어가서 혼내줘야 될 것 같아. 그거 한 20년 걸리지 않아? 아, 그러네? 그러네요. 우리 12월 달에 할 수 있어. 12월 달에 할 수가 있어. 일단 12월 달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소림사를 가든 어디 가든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7시 반이랍니다. 10월 9일 7시 반이고요. 저녁 시립대 대강당 누가 나에게 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후원을 위한 문화제가 있어요. 안치환, 이은미, 조관우. 예, 뭐 이런 등등의 그 가수들도 출연을 해서 너무 다들 좀 조용하신 가수분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흥을 돋우려면 어떻게 내가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댄스를 좀 주면은 이은미 가수는 노게런티로 출연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다른 분들은 개런티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네네. 어쨌건 여기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는 일단 개런티를 들이대. 받고 다시 후원금으로 받으실 거구나. 그거는 이제 그다음. 아니면 다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노게런티로 출연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큰 결심 한번 하고 노게런티로 출연하겠습니다. 개런티 받으나 노게런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홀가분하지. 그러고 박원순 시장도 지금 뭐 나오시는 거로 얘기가 된데 아마 또 이제 여기 박 여사도 등장하는 거 아니야 혹시? 박 후보님도? 안 오셔. 이런데 안 오셔. 등장해야지. 나 오늘 진짜 웃긴 거 중에 박 후보님의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젊은 2030 여성들에게 박 후보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사실이잖아요. 개념 있거든.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이렇게 20, 30대 여성들 똘똘하잖아요, 아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측근이 이랬다고. 원래 여자들은 잘난 여자에 대한 질투가 있는 법이라고. 진짜. 난 진짜 그 얘기 듣고, 진짜 어느 막말하는 사람밖에 없어. 막말하는 사람밖에. 진짜 병신이 생긴 대로 병신짓 한다고 정말. 야, 진짜. 그런 진짜. 잘난 여자에 대한 질투는 이제 뭐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개념 있고 뭐 요런 사람들한테는 질투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공지영 씨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거든요. 글도 잘 쓰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 게 있는데 조금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요즘 이효리 씨도 개념 있는 발언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살짝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저는 박근혜 씨에게 뭐 어떤 정말 저는 아무리 정말 내가 대통령의 딸이 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얼굴로 태어나긴 싫어요. 너 너무 진짜 미모지상주의고 사실 한국의 대통령은 인물 안 봐. 생긴 걸 안 봐.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청와대 주인도 봐봐. 그거 관상학자들 다 죽어야 돼. 저 얼굴로 대통령 되면. 자, 질투와 분노라는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성이 있는 사람은 질투냐, 증오냐, 분노냐 이게 뭐 외형상 되게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혼자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 해석을 해야 되고 2030 여성들은 그런 분들한테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9일날 좀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분의 자제분들이 아빠의 그 억울한 것,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관역에 대해서 탄압받았던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4.11 총선 이후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보도 레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진짜 투표해라. 난 투표할 거야. 엄마들 꼬셔서 선거할 거야.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이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조작했던 이런 사건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문을 해결하고 심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레벨업을 해야 된다. 자기의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된다. 한 단계, 두 단계씩. 맞아요.
예. 더 당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역사를 딱 들어보면 아까 드레피스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드레피스 사건을 빠르게 한국의 공안들이 연구해서 막 한 거예요. 이런 사건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필적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 씌우면 되겠구나를 공부했어요. 이런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 정의로운 사람들을 전부 죄인을 만들고 마녀를 만들죠. 근데 이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다 보면서 그냥 언론이 찍었다고, 정권이 찍어서 마녀라고 했다고, 아, 저 사람 완전 뭐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부하내동하면 그럼 우리가 별 진보한 진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계속 당하는. 그래서 좀 본질을 좀 잘 보고 우리가 가려볼 수 있는 이제 안목 이런 것들은 많이 생겼으니까요. 예. 선생님 혹시 그러니까 애니팡만 레벨업 하시지 마시고 빨리 진보도 레벨업을. 그래. 카톡에 계속 나오더라 점수. 아 이거 유행어로 밀까? 애니팡? 진보도 레벨업을? 아 알겠어. 네. 전 세계 진보여 레벨업하라 이런 거 어때? 좋은 것 같아. 전 나는 그 앞에 애니팡만 말고 이것도 꼭 붙여줬으면 좋겠어. 나 자신에게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너 주문을 계속 외우고 있어 지금. 근데 애니팡 엄청 지금. 제가 20만 점 넘었거든요. 20만 점 우습게 보시는데 집어치우고요. 핸드폰이 아주 열이 받아 터질 때까지 해야 20만 점 나오는 건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 지금 터트릴 게 그 동물들이 아니야 지금. 저 요즘에 안 해요 잘. 그래 계속 참아라. 선생님 혹시 끝으로 더 하실 말씀 많을 텐데. 네. 그 박원순 시장이 쓴 이제 저서 가운데 워낙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 인류 역사상 10개의 이제 사건이 된 재판에 대해서 쓴 글 가운데 이 드레푸스 사건, 100년 전 프랑스에 있었던 이것도 이제 거의 진범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의해서 이제 조작된 건데 그야말로 프랑스의 에밀 졸라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지성인이 용기 있게 대통령에게 나는 고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12년 만에 완전히 명예를 회복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또 인류 국가라고 하는 그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프랑스는 이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요. 광기훈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그럴 수 있었는데 2009년. 그래서 이제 한국판 드레푸스 사건, 강기훈의 그 유서대필 사건으로 얘기되는데 이게 강기훈이 두 가지가 다르다. 난 유태인도 아니며. 네. 그건 12년 만에 끝나는데 아직 21년 동안 현재 진행형. 진행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강기훈 씨의 이 한마디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가슴속에 간직됐으면 하는 생각이 어떻게 인간이 인간대로 죽으라고 하면서 유서를 대필할 수 있느냐. 이건 적어도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이다. 이게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한마디로서 강기훈의 모든 것을 또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의 벗 강기훈이 지금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 강기훈 선배님 힘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더콜.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